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발당 김준열입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으신 분인데 오늘 또 무슨 도발을 하시려고? 제가 예전에 이 오늘 다룰 감독의 이름을 잘 외우질 못해가지고 페드로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 도발로 외우자. 네. 그래서 알모도바르. 도발 이렇게. 알모도바르 이렇게 외웠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 감독이 알모도바르 감독이 또 도발을 잘하는 감독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도발당 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감동적인 모성 드라마 이렇게 잡아봤고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영화 열심히 볼 때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감독이나 어떤 서정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멀죠. 정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키카 이런 거. 정말 정신 없었는데 네. 되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모도바르의 초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요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텐데 필모그래피상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 변곡점은 라이브 플래시라는 영화와 오늘 소개해드릴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변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진짜 엄청나게 막 야단스럽고 도발적이고 섹시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기치적이고 이랬었잖아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넘쳐나는 인물이죠. 좀 과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치적이다, 도발적이다 이런 화술로 연결을 하기도 했고 색감만 하더라도 굉장히 원색을 특히 이제 실내 장면에서 화려하게 쓴다든지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도 대부분 어떤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배신, 그로 인한 뭐 파멸, 살인 이런 것들을 아주 시끌벅적하게 다루는 감독이라서 한때는 별명이 뭐 스페인의 악동이라는 별명까지 있기도 했었죠. 오늘 이 두 편의 영화의 포스터만 보셔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내 어머니 모든 것이 좀 더 밝은 톤의 경쾌한 색감이라면 줄리에타는 좀 더 차분히 가라앉은 원색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 포스터만으로도 알모도바르의 알모도바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모그래피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영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알모도바르의 세계가 굉장히 갑자기 확 트면서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네. 그 결정적인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전까지 알모도바르 영화들을 만약에 저는 일종의 원심력의 영화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영화에 이르러서 바깥을 향한 이미 안으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심력에 관한 영화로 바뀐 것 같고 또 이전에 비해서 또 굉장히 드라마들이 깊어지면서 제대로 틀을 갖춘 그런 영화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서도 지난 한 20여 년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알모도바르가 어머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오늘은 알모도바르의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모성 드라마 두 개를 골랐고요. 이 두 영화에도 외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귀향 같은 영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피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집 떠난 아들이 12년 만에 엄마한테 돌아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온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알모도바르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지금 다루게 될 내 어머니의 모든 것부터 이후의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인합니다. 유머러스하고 포용력도 굉장하고 이래서 극 중에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라고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고요. 귀향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 포용력의 정도가 예를 들면 남편이 새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든지 혹은 남편의 새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녀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두 편의 영화 줄리에타 그리고 또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두 편을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의 연대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은 최근 들어서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 역시 여성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제가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편의 공통점은 또 둘 다 부재하는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그런 흥미로운 영화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1분 브리핑은 어떻게 될 것인지. 1분 브리핑은 이미 제가 예감을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포스터에 나타나 있는 저 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알모도바르가 늘 쓰는 색깔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색깔과 함께 오늘 제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정해드리려고 알모도바르 씨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름을 제가 정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새로운 이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Never sees a model of international reputation. Sliding in a bottle with a stipulation. She's so desirable. Time never will unfold. I'll never unravel the riddle of the model. 네, 오늘 원색을 그려오시고 세 가지 색깔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도 PD님이 채워주실 걸 알고 네. 레드, 그린, 블루 참 편해요. 그 색깔은 네. 하나 쓰면서. 색이 있으라 하면 PD님이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 거기 PD님을 색이 믿고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아니죠. 페드로 알지비바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페드로 RGB 이거예요? 네. RGB가 뭐냐면 색의 삼원색을 보통 아, 표현할 때 네네네. 레드, 그린, RGB. 블루를 이제 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혹은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RG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색깔이 중요한 이유는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정말 색에 민감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봐도 색이 굉장히 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편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정말 빨간색을 좋아하는군요. 맞아요. 빨간색이 정말 모든 장면에 다 나오고요. 제가 이 두 편을 보면서 찾아봤는데 내용원의 모든 것 시작 장면을 보면 의료기기가 나옵니다. 의료기기의 그 버튼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버튼에 RGB가 있습니다. 네.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삼원색을 합하면 화이트가 되니까 화이트가 등장을 하고 줄리에타에서는 또 중요한 게 케이크가 나오는데 케이크가 계속 색깔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빨간색 케이크를 쓰고 두 번째가 그린색, 키위가 올라가 있는 그린을 쓰고 그 다음에 색이 초콜릿 케이크를 쓰면서 짙어집니다. 그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줄리에타에서 제가 정말 아무 장면도 아닌데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줄리에타가 딸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산길을 달려서. 두 번 나오죠. 네, 네. 산길 올라가는 장면에서 옆에 조수석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무 장면도 아닌데 거기에 삼원색이 있더라고요. 지도가 빨간색이고 네. 물병이 파란색이고 녹색 사과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색깔을 어떤 순간에도 배치를 하고 색을 분할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알모도바르의 약간의 좀 집착 같은 게 있지 않나 있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서 페드로 알지비바르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무슨 소련의 비밀 정보기관 이름 같기도 하고. 네, KGB 아니에요. 그러니까 RGB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가지고 이 알모도바르의 영화들을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줄리엣하는 그런 어떤 색깔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또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영화 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 영화는 거의 뭐 알모도바르의 모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한 20년 만, 15년 만에 다시 본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도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깊은 드라마가 더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도바르와 함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생생한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가 정말 스토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영화의 스타일이나 뭐 이야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벽을 향해서 차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벽에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순간 갑자기 벽을 열어 제치는 것 같은 마술을 부리는 네. 그러면서 펼쳐지는 것들이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Vos te fuiste de ese modo otro día. Bueno, público sin que nadie, excepto el interview. Tiempo que hace que no me como ni una polla. 또 이 영화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 예술 혹은 연극을 포함한 그런 서사 예술에 대해서 바치는 어떤 경의를 바치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두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이브의 모든 것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이브의 모든 것에서 바꿔서 내 어머니로 바꾼 거잖아요. 영화 시작하고 나서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밥을 먹으면서 보는 영화가 바로 이브의 모든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브의 모든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브의 모든 것의 그 이브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여성 캐릭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를 갖고 와서 내 어머니로 바꾸면서 이 영화 속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거의 포용력의 여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내주는 거대한 포용력 그 자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브의 모든 것의 그런 굉장히 캐릭터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만들어낸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의 작품은 영화에서 역시 계속 나오게 되는 특히 위마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리고 또 주인공인 마누엘라가 과거에 자기 남편과 함께 연극을 하기도 했었던 그 작품이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의 이야기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또 질주하는 얘기처럼 순환적인 얘기처럼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그 전차가 때로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전차이고 또 때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장면, 같은 연극에서의 순간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욕망이라는 이름 전체 연극을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계속 스텔라가 집을 떠나는 장면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떤 순간에는 울고 어떤 순간에는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어쩌면 이 주인공인 마누엘라의 처지를 스텔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자막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자막이 이렇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이제 물론 내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말이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말들도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영화는 말하자면 이브의 모든 것에 나왔던 베티 데이비스 혹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왔던 키먼터 같은 배우 혹은 뭐 비비안 리 같은 배우 아니면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기도 하는 또 이제 오프닝 나이트 같은 영화가 있는데 지나 롤랜스라든지 이런 식의 영화 역사에 남았던 어떤 대표적인 여자 배우들에 대해서 그 자체로 경의를 바치는 그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초반에 엄마가 아들한테 책을 한 권 생일 선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맞아요. 쓴 카멜레온의 음악이라는 네. 책을 선물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나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책을 읽어줘요. 근데 읽어주는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Música para camaleones. Cuando Dios le entrega a uno un don, también le da un látigo. Y el látigo es únicamente para autoflagelarse. 어쩌면 마누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역설 아이러니 같은 걸 사실 그 장면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마누엘라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줄 알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주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주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좀 복잡한 거란다라는 이야기를 책의 한 대목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린 일반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결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을 빌어와서 만약에 말을 한다고 치면 어둠은 빛의 결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더 빛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희망이라는 걸 엮어서 굉장히 장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초반부에 아들이 죽는 이야기. 예, 그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죠. 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 그 아들인 에스테반을 잃게 되고 에스테반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가는 이야기 사실 초반부인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행동이 역전되어서 또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장면, 그 연결이 사실은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플롯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모도바르의 영화 속에서 흔히 어떤 공간적으로 안 갔던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무엇이 담겨 있는 이전의 공간으로 회귀를 합니다.
줄리에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많은 영화들이 그런데 근데 그 회귀할 때 그것은 물론 당연히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 속에서 묻혀있던 어떤 비밀을 알거나 알아내거나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여행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내 어머니 모든 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바르셀로나에 있던 엄마가 마드리드에 갔다가 다시 2년 후에 돌아온 얘기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철길을 보여준 다음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다음에 다시 기차가 똑같은 장면에서 반복이 되면서 그 장면으로 2년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간과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일종의 약간 로드무비적인 형식 속에 담아내는 건데 이 영화에서 이제 마누엘라는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고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당연히 이 영화는 퀴어 영화일 텐데 퀴어 영화의 그 맥락 속에서 모성을 다루니까 그 모성을 다루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지면서 아주 풍부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든지 극중의 레즈비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해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수녀라든지 뭐 마약에 빠진 배우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과연 마누엘라라는 특히 자기 아들이 죽어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과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장대하게 펼쳐지는 거죠. Tengo que ir. Vuelvo a Barcelona después de 이 2 영화는 años. 스페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일단 담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묘지라든지 뭐 이렇게 공원도 광장도 제가 가본 적이 많은데 그 광장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깊숙하고 내밀한 공간들을 찍은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르셀로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걸 다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마지막 순간에 존경합니다. 로사가 갔었던 그 에디날첼리라는 광장은 굉장히 작은 광장이고요. 그 아이를 보여주는. 네네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네. 아버지와 만나는 거긴 굉장히 작은 흔한 광장이고요. 이 영화랑 관련된 그 장소들을 제가 일부러 탐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바로 그 묘지였어요. 네.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취미가 외국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혹은 그 장소에 있는 묘지들 많이 가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봤는데 제가 가봤던 대도시에 있는 그런 묘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특히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저는 그 가보시고. 장면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면이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아주 기나긴 시간들을 회고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페드로 알모도바르스럽지 않게 그 장면에서는 당연히 장례식이니까 그렇겠지만 컬러풀한 게 전혀 없고 아주 그 검은색을 입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에 그 블랙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드라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Lástima que sea aquí. No podía ser en otro sitio. No eres un ser humano, Lola. Eres una epidemia. 사실 이 영화가 죽음에 대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누엘라가 느끼는 고통도 사실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마누엘라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마누엘라가 대답할 때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낍니다. 늘 울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데 저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죽음,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게 매번 얘기할 때마다 가슴을 찢어 발기는 고통이 있겠구나. 그걸 그대로 마누엘라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 볼 때마다 슬프더라고요. 알모도바르가 얼마나 캐릭터들을 인물들을 생생하게 잘 만들어내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그라도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그라도가 사실은 그 스페인어로 기쁨, 즐거움, 반가움 그래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래요? 네. ¿Sabes por qué me llaman la grana? Porque toda mi vida solo he pretendido hacer la vida agradable a los demás. Vale. 이 아그라도를 보면 만약에 일반적인 영화라면 일반적인 감독이라면 이 아그라도라는 캐릭터를 코믹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우를 그런 유머러스를 한 그런 품성을 이 배역에다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그 인물을 위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진 멋진 인물이라는 거죠. 또 극중에서 나오는 이제 옛날에 스테판이었고 지금은 롤라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 순결한 수녀에게 에이즈를 옮겨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한 만악의 근원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주인공이 마누엘라의 가정을 또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악의 근원 같은 인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인물조차도 이 영화에서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영화 속의 인물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살려내면서 그 인물 자체로 어찌됐건 굉장한 위험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액센트를 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구나. 근데 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바로 마누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마누엘라라는 캐릭터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롤라도 아그라도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마누엘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극 중에서 이제 롤라는 원래 스테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부재하는 아버지이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스테판은 자기 이름을 딴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둘 다 엄마가 다르죠. 네. 근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두 아들 다 그 아버지가 스테판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할 정도이고 스테판조차도 이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부모 관계에서 이 스테판은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대사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Este niño va a ser de las dos. Ojalá. Ojalá estuviéramos solas en el mundo, sin ningún compromiso. Tú y tu hijo para mí sola.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알모도바르 영화 속에서 어떤 여성들 간의 연대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또 모티브이기도 하죠. 마누엘라의 집에서 여성 4명이 파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술 마시면서 그때 정말 유쾌하고요. 대화의 그 소재 자체는 굉장히 난한데 네. 너무 즐겁죠. 근데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마누엘라가 중심에 있고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아그라도와 위마와 그리고 그 수녀와 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했던 그 4명이 웃고 떠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들로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완전히 네. 충만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Julieta? Antía ha elegido su propio camino y usted no forma parte de él. Te vas, te voy a dar mi vida. No veo a Antía ni sé nada de ella desde hace 12 años. Si no te vas, vas a saber. Siempre supe que había algo importante en tu vida. ¿O por simple pudor? 또 한편의 영화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개봉한 지 이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줄리에타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줄리에타라는 제목이 좀 넌센스죠. 홀리에타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어식 표현이 줄리에타니까. 스페인 영화이고 또 극 중에서 모든 인물들이 당연히 스페인 사람이라서 훌리에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걸 굳이 영어식으로 해서 줄리에타라고 제목을 받은 것은 Julieta. ¿Julieta? Señora Julieta. 네, 이 영화에서 줄리에타라는 그러니까 훌리에타라는 인물 자체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죠. 네. 어머니이고 자기의 딸이 너무 사랑하고 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 딸이 어떤 10대에 가장 예민했던 시기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완전히 실종되고 엄마와 자기의 관계를 의지로 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느끼는 당혹감과 슬픔과 딸을 향한 그리움 이런 걸 다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딸을 잃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여자를 보여주는 게 사실 영화의 오프닝인데 관객들은 이 영화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정보를 흘려주고 딸이 왜 떠났는지를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몰입도 훨씬 더 강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배우 설정인데 배우를 2인 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두 인물이 다 줄리에타를 연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명의 캐릭터를 2명이 연기해야 된다. 그럼 보통 아역과 성인 이렇게 할 경우에 아역이 성인을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도, 다시 말해서 20대인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40대인 인물을 연기한다고 하면 약간 노역 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40대 배우를 좀 젊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명의 다른 배우를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영화사에서 이런 쪽으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이제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는 루이스 부뉴엘 영화가 있죠. 실제 감독이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또 보시게 되면 이 줄리에타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이렇게 하니까 앙헬라 몰리나 그렇죠. 이렇게 그 얘기 말을 나오죠. 하죠. ¿Quién te parece a ti la mujer más guapa? Tú. Eso no vale.
porque yo soy la profesora. No está bien visto que la profesora tenga sexo con sus alumnos. ¿Eh? Dime otra. Kim Basinger. Monísima, mucho más guapa que yo. Pelota. ¿Qué va? Ángela Molina. También, preciosa. Pues como Kim Basinger y Ángela Molina juntas, así era la ninfa Calipso. 그렇게 해서 그 두 명을 2인 인력으로 사용한 걸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인물의 잡을 수 없음, 모호한 대상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 그렇다면 한 명이 배우가 맡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2인 인력으로 굳이 표현했을까라는 건데 인물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명의 배우를 통해서 그 같은 인물들이 성인 역할을 나누어서 연기하게 하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 사이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 이전과 이후의 인물은 사실상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 이런 걸 쓴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어느 장면인가가 중요한데 바로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인물의 상태는 어땠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줄리에타는 그 순간 남편을 잃고 사실상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서 멘붕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건 누구냐면 바로 딸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 딸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대해야 하는 대상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딸이라는 역설. 그렇지만 그 딸은 그 순간 사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 이런 어떤 단절의 순간에 인물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보는 가장 흥미로운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Ahora termina de secarte con el secador. 또 이제 이것은 흥미로운 게 이제 포스터인데 포스터의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딸이 엄마의 머리를 이렇게 말려주는 건데 이 장면에서는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지금 머리를 닦아주는 장면으로 바꿔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딸하고 겹치는 건 과거의 줄리에타 자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에타가 몰랐던 것은 자기의 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나온다는 네. 것이 흥미롭죠. 저는 이 포스터 보고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이걸로 글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20대의 나와 40대의 내가 동일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고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나를 맞대면 한다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쩌면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 내가 훗날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묘한 포스터이고 이 영화의 주제와도 사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이 있죠. 네. 이 영화의 구조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렇게 딸을 마음속에 계속 들고 딸이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다 어느 순간 포기한 거죠. 네. 포기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을 때 갑자기 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딸에 대한 모든 그리움과 죄책감과 이 모든 게 살아나서 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딸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이 뭔가 하면 딸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딸이 몰랐던 뭔가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거든요. 사실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계속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녀가 알게 된 건 몰랐던 게 딸이 아니고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건 엄마가 딸한테 말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딸이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내용이 이 영화에서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딸에 대한 무지를 자기가 목도했을 때 아, 나의 모성은 실패했구나라고 해서 허물어진 모성이 과연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희망차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절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감정이 저한테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엄마인 줄리에타가 두 번의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그 소환을 만날 때 기차에서 죽는 남자가 한 명인데 자살한 남자가 있는데 그 자살한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그 말을 걸었을 때 대꾸를 해줬더라면 그 사람이 안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죄책감. 그리고 또 한 번은 남편인 소환이 자신과 싸우고 나서 나갔는데 자신이 말렸더라면 혹은 다르게 대응했더라면 안 죽지 않았을까. 그 두 개의 죄책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죄책감이 딸에게 전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하지만 사실은 그 죄책감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딸은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죄책감은 엄마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이었다는 걸 위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구조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르면 딸이 엄마를 떠나서 겪는 어떤 일 때문에 딸조차 역시 또 죄책감을 그렇죠.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줄리에타라는 엄마는 이전에 알모도바르가 다뤘던 엄마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전의 엄마들은 강인하고 유머러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 자체를 상징한다면, 여기서의 엄마는 본인 스스로도 케어를 못하고 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유머도 없고 그런 약한 엄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전의 엄마들하고도 역시 차이가 나는,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하는 그런 모성상을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어쨌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영화를 봐도 충분히 흥미가 있고, 또 알모도바르가 많은 경우에 그러듯이 특히 줄리에타에서는 색채 상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일본 브리핑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힌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색은 말하자면 생명력 자체, 그리고 앞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방향에서 미래 쪽을 향해서 되어 있고, 파란색은 운명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족쇄, 그리고 이 방향은 과거를 향한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인공인 줄리에타가 입고 있는 그 빨간색 옷이 있는데, 그 빨간색 옷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그 장면은 데이빗 린치의 블루벨벳의 오프닝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커튼이 일렁이게 되죠. 근데 어쨌건 그랬을 때 그녀는 과거의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력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사를 가기 직전인데 그 집안 풍경을 보면 모든 색이 다 빨간 겁니다. 입술도 빨갛고, 또 벽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있는 벽 자체를 빨갛게 발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력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딸은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짐을 정리하잖아요. 짐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가 파란색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봉투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그 파란색 봉투를 열어보면 딸과 찍었는데 그것을 잘라내서 딸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딸과 함께 살았던 마지막 그곳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맞게 되는데, 그 관리인이 입은 옷이 전부 다 파란색 옷입니다. 그리고 그때 입었던 줄리에타의 안에 입은 옷은 또 파란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단계마다 인물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소품들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볼 때 복귀하면서 한번 보시면, 색채 상징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동력으로 쓰는구나.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빨간색이 너무 많이 나온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꼭 갖고 싶었던 이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뭐죠? 줄리에타가 쓰는 만년필이 있어요. 빨간색 만년필인데 꼭 갖고 싶어요.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알모도바르 감독이 빨간색을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게 있잖아요. 주술적인 힘도 있고, 그쵸.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빨간색을 많이 쓰고 다른 색깔은 그냥 곁다리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간색을 많이 써요. 알모도바르에 대한 어떤 그런 오마주와 경의의 뜻에가 오늘 특별히 빨간색을 처음으로 쓰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어떤 색깔을 쓰고 나왔는지 볼 거고요. 전 이 영화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이 줄리에타가 여성 3대가 나란히 정원에 앉아서 햇볕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줄리에타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할 얘기 없어라고 얘기할 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게, ¿No le dices nada, mamá? Estás guapísima, Sara. 약간 어머니가, 아픈 어머니가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그 장면에서 햇볕을 받고 있는데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시간을 잠깐 정지시킨 것 같은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 영화에서 또 약간 복합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는 약간 클린트 유디트를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도형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것 같은 장면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줄리에타도 그런 옷을 많이 입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시간이 빼곡하게 파편화해서 박혀 있는 것 같은 걸 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장면들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두 편 중에 더 좋은 영화 추측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내 영혼의 모든 것. 그럴 것 이고요. 같습니다. 오랜만에 봐도 참 좋았고요.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 기찻길 장면은 예전에 봤을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다시 좋았는데, 보면서 네, 최고의 장면을 하나 뽑으려면 이제 배분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네. 오늘은 이를 갈면서 내 영혼의 모든 것에서 야, 이런 또 독한 모습을 이 내 영혼의 모든 것에서 갑자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연극이 펑크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Pero a los que no tengan nada mejor que hacer, y para una vez que venía al teatro, es una pena que os vayáis. Si os quedáis, yo prometo entreteneros contando la historia de mi vida. 위마와 두 사람의 그 니나가 둘 다 어떤 일 때문에 출연을 하지 못해서 공연이 펑크 날 위기에 놓였을 때 아그라도가 그 무대에 갑자기 서서 자 지금부터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가셔도 된다. 하지만 난 내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Me llaman la grada. 말하자면 스탠드업 코미디 같기도 하고 원맨쇼 같은 장면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 장면에서의 아그라도가 보여주는 표정, 당당함 그런 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최고로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한 유머와 Porque 위험까지. la mujer también viene del mono. Bueno, tanto o más que el hombre. 60.000 por sesión. Depende de lo barbuda que uno sea. Lo normal es de 2 a 4 sesiones. Pero si eres folclórica, necesitas más, claro. 저도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줄리에타를 사실은 걸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영화지만 근데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은 걸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알모도바르 영화의 최고 영화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고를 것 같고요. 한 장면도 저도 역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고르고 싶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그 수녀가 이제 병원에 이제 몸이 악화돼서 들어가기 직전에 어렸을 때 놀던 메디날 첼리 광장에 한번 들르고 싶다 네. 해서 가게 되죠. 근데 가는데 거기에 마침 개를 데리고 늙은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치매에 걸린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Ven aquí, chiquitín. Ven aquí. Hola, Sofía. Hola, chiquitín. ¿Tiene usted perro? 아빠는 그 순간 딸을 모르죠.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인데 그 장면에 담겨있는 어떤 근원적인 슬픔 같은 것도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수녀가 앞으로 예상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 그 장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어떤 뭉클함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도 너무 강렬한 인상을 줘서 그 장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Adiós, papá.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감동적인 모성 드라마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 so in love with you. Whatever